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앤드 더위키 1921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출생 1879년 3월 14일 독일 제국 뷰르텐베르크 왕국 울름, 독일 바덴뷰르텐베르크 튜빙겐 울름. 사망 1955년 4월 18일 향년 76세. 미국 뉴저지 프린스턴. 학력 아라우 주립학교 졸업, 취리히 연방공과대학교 학사, 취리히 대학교 박사. 소속 프린스턴 고등연구소. 1. 계열 기 생애 3. 업적 4. 사상 4.1. 평화주의와 반핵운동 5. 일화 5.1. 아인슈타인과 만난 최초의 한국인 황진남 5.2. 아인슈타인과 수학 5.3. 종교관 5.4. 개인적 일화와 인간성 5.5. 양자역학에 대한 반감 5.6. 노벨상 이야기 6. 출판 기록 및 목록 7. 어록 8. 대중매체에서 9. 논란 9.1. 밀레바 마리치의 기여 논란 9.2. 중국인 아랍인 스리랑카인 비하 10. 둘러보기 11. 외부 링크 1. 개요 편집. 독일 제국 출신 유대계 스위스 마이너스 미국 국적의 이론물리학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론물리학자라고 여겨지며 대중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다. 그가 이룬 놀라운 지적 업적들과 독보적인 창의성은 그의 이름이 천재의 대명사가 되는 결과를 만들었다. 그의 헤어스타일, 표정, 얼굴 주름, 패션, 눈빛 등 사소한 개인적 이미지 또한 천재의 아이콘과도 같아졌으며 타임즈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세기의 인물로 아인슈타인을 선정하였다. 흔히 말하는 천재 과학자 캐릭터의 원형인 셈. 1905년 당시 26세이던 아인슈타인은 한 해 동안 공간, 질량, 시간, 에너지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버리고 물리학의 근간을 뒤흔드는 창조적이고 혁명적인 논문 4편을 발표하며 현대 물리학의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는데 이 해를 기적의 해라티너 ANNUSMIRABILIS라고 부른다. IUPAPINTERNATIONAL 유니언 오브 푸유 언드 어플라이드 피직스에서는 기적의 해 100주년이 되는 2005년을 세계 물리학의 해로 기념하기로 결정했는데 이것은 유엔에 의해 승인되었다. 심지어 2016년에 증명된 중력파의 존재를 100여 년 전에 예측하는 등 아인슈타인의 업적들은 21세기에 들어서도 여전히 수많은 과학적, 물리학적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아인슈타인의 연구는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물리법칙들을 밝혀내 인류가 자신이 속한 세계와 우주에 대해 새로운 시야를 가질 수 있게 만들었다. 물리학과 현상과학 등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전자공학, 무기공학, 원자력공학 등의 응용 학문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산업계에도 그의 이론을 기반으로 탄생한 GPS, LED, 레이저, 핵무기, 태양전지 등의 다양한 발명품들은 국가 간의 외교 전략과 인류의 생활 양상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을 정도로 현대 문명의 핵심이 되었다. 기. 생애 별첨 3. 업적 4. 사상 4.1. 평화주의와 반핵운동. 내가 만약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일을 예견했었다면 1905년에 쓴 공식을 찢어버렸을 것이다. 맨해튼 계획을 실시하도록 편지를 보낸 것에 후회하며 아인슈타인의 또 다른 업적 중 하나는 독실한 평화주의자이자 세계 최초로 핵무기 반대운동을 시작한 인물들 중 하나라는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1939년 8월에 나치 독일의 원자력 연구의 위험성을 느꼈다. 여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엘리코 페르미와 레오 실라르드 등의 저명한 과학자들이 아인슈타인에게 독일의 원자력 연구가 사실은 핵무기 개발이라면서 그 위험성을 경고한 것이고, 둘째는 나치 독일이 체코 등지에서 우라늄의 판매를 중단시킨 것이었다. 또한 결정적으로 과학계에서 독일의 과학자구인 오토한과 프리츠 슈트라스만이 우라늄을 쪼개는 데 성공한 것도 당시 아인슈타인의 생각에 영향을 주었다. 이는 당시에는 우라늄은 쪼갤 수 없다는 반응이 대세였기 때문이었다. 쉽게 설명하자면 큰 원자에게 작은 방사능을 쏘니까 못 쪼개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었는데,
문제는 이쪽에는 과정에서 생기는 에너지가 굉장히 막대하다는 것이었다. 핵분열에서 원자량의 일부가 에너지로 변환되는데 그가 고안한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이 에너지는 다이너마이트 수백 천 톤의 폭발량으로 전환된다. 망명 중이던 리제 마이트너는 한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달받고 오토 로베르트 프리슈와 함께 이런 계산을 해냈고 이를 전달받은 닐스 보어는 미국을 방문하는 김에 아인슈타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어느 의미로는 나치 독일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세계 구급 과학자들이 머리를 맞댔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당대 과학계의 정점이자 종착점으로 여겨지던 아인슈타인은 결국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에게 나치 독일의 원자폭탄 보유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할 것을 권유하는 실라르드의 편지 형식으로 된 서한에 서명했고 이 서한을 받아본 루스벨트가 진행을 승인하면서 맨해튼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그런데 정작 나치 독일은 핵무기 개발을 제대로 진척시키지 못한 채 연합국에 항복했고 그제야 마음이 놓인 아인슈타인은 원자폭탄 개발을 더 이상 안 해도 괜찮겠습니다라는 편지를 다시 보냈다. 이 편지도 본래는 맨해튼 프로젝트의 착수를 권유한 실라르드가 주도적으로 쓰고 인지도에서 보다 앞선 아인슈타인이 서명하는 형식을 취했다. 말하자면 원자폭탄이 개발된 전후 과정에서 아인슈타인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그의 명성, 권위를 빌려주는 것에 국한되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20억 달러 한화, 약 2조에 달하는 예산을 사용한 비밀 프로젝트의 성과물을 써보지도 않고 없애기 곤란했다. 게다가 원자폭탄 개발의 동기를 제공한 나치 독일은 항복했다지만 아직 일본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미국은 일본 본토 상륙에서 수반될 막대한 병력 손실을 줄이고 싶었다. 또한 핵무기가 기존의 재래식 무기와 전혀 차원이 다른 수준의 정치적 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 존재임을 아직 깨닫지 못했고 핵무기 개발 기술이 자신들의 적대 세력 특히 소련에도 전파될 가능성을 간과했던 당시 미국 정부의 판단도 작용했다. 이러한 점들이 겹치면서 결국 미국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투하를 강행하고야 말았다. 이러한 결과에 충격을 받은 아인슈타인은 이후 당시 서한에 서명한 것을 평생 후회하며 핵무기 폐지에 지지했다. 그는 1955년 영국의 철학자인 버트런드 러셀과 함께 대대적인 핵군축과 평화를 촉구하는 러셀 마이너스 아인슈타인 성명을 발표하였는데 이 성명이 계기가 되어 전 세계 과학자들이 과학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핵무기 사용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군축과 세계 평화를 논의하는 퍼그워시 회의 퍼그워시 컨퍼런스가 개최되었다. 이 모임은 21세기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한편 아인슈타인의 반전 운동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 그와 같이 러셀 마이너스 아인슈타인 성명을 발표했던 버트런드 러셀은 아인슈타인이 이해하지 못할 얘기할 때는 그를 현명하다고 하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하는 순간 그 사람에게서 지혜가 떠나버렸다고 생각한다. 라고 평하기도 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 사건 이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핵 개발에 후회하고 반대했다는 점에 들어 아인슈타인이 일본을 편드는 일바가 되었다는 망언이 퍼진 경우도 있는데 아인슈타인은 반민족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다. 아인슈타인은 독일과 일본의 전쟁 범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애초에 이를 막기 위해 핵개발 서한에 찬성한 것이다. 아인슈타인이 핵개발을 반대한 이유는 전쟁을 일으킨 일본의 지도층들은 살고 민간인들만 잔인하게 학살당한 것 때문이다. 일부 저서에서는 아인슈타인을 포함한 핵개발 과학자들이 일바가 되었다는 등의 기가 막힌 정보가 실려있기도 하지만 실제로 일본 문화 같은 것에 심취했다고 한들 군국주의나 전체주의를 옹호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혐오했던 아인슈타인에게는 딱히 문제될 것도 없다. 참고로 당시 일본의 어느 반핵운동가가 말년에 아인슈타인에게 핵개발의 책임을 따지는 편지를 보내 고뇌하게 만들었던 적이 있는데 나중에 NHK 다큐멘터리 팀이 아인슈타인 등신대 인형과 함께 늙어버린 그 운동가를 찾아갔더니 인형을 보자마자 내가 그때 너무 심한 짓을 한 것 같다며 울었다고 한다. 냉전 체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무렵인 1949년 리버럴 저널리점의 기자 알프레드 베너 엘프러드 워너가 제3차 세계대전에 사용될 무기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자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대답했다. I know not with what weapons world war. III will be fought. But world war, IV will be fought with sticks and stones. 저는 제3차 세계대전 때 뭘로 싸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4차 세계대전 때 나뭇가지와 돌멩이로 싸울 것이란 건 알 것 같군요. 출처 리버럴 저널리점 16호 기사 중 5. 1화 5.1 아인슈타인과 만난 최초의 한국인 황진남. 아인슈타인과 만난 최초의 한국인은 독립운동가 황진남이다. 황진남의 기고문에 따르면 황진남이 처음 물리학과에서 연구하는 아인슈타인에 대해 듣게 된 것은 스위스 취리기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있을 때였다. 어떤 여학생이 아인슈타인을 아느냐고 물었을 때 황진남이 모른다고 대답하자 그 여학생이 핀잔을 주며 이 불쌍한 양반아, 용서하시오. 자기 시대를 이해 못하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 합디다. 아인슈타인이라는 이름은 우리 시대의 특색입니다. 더구나 당신은 주야로 우주의 원성이니 인생의 원유이니 하시며 상대론 없이 당신의 문제를 어찌 해결하시려 하오? 라고 일갈했다고 한다. 황진남은 1922년 2월 독일의 최고 학술기관인 소위 프로이센 학술원 창립 기념일에 베를린에서 아인슈타인을 처음 만났다. 황진남은 아인슈타인이 우리 동아시아에 여행하려 출발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중력 상대론의 원리를 소개코자 하였다. 황진남은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쓴 논문들을 소개하면서 그가 어떻게 유명해졌는지, 상대론의 물리학적 원리와 아인슈타인은 누구인가라는 동아일보 기고문을 통해 아인슈타인을 조선에 소개했고, 조선에서도 아인슈타인 열풍을 불러일으키는 데에 일조했다. 5.2 아인슈타인과 수학 편집. 아인슈타인이 수학에 약했다는 말은 일반 상대성 이론의 수학적 어려움 때문에 마르셀 그로스만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는 일화가 와전된 면이 있다. 한편 아인슈타인은 밀레바와 같은 대학에서 수학과 물리학을 전공했다. 이 때문인지 광양자 이론은 둘이 공동 연구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고, 실제로 스위스 베른 소재 아인슈타인 박물관의 전시물 중에는 아인슈타인이 그녀의 공적을 훔친 거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는 언급이 소개되어 있으나, 초기 논문의 아인슈타인 마이너스 마리치는 공동 저자를 표시한 게 아니라 스위스의 관습적인 서명 방식 안에 성을 뒤에 붙임을 사용한 것이며, 밀레바가 어떤 도움을 줬을 거라는 증거나 증언이 하나도 없다고 결론 지은 바 있다. 애당초 밀레바는 독자적으로 학문적인 활동을 한 이력이 없다. 자세한 논방 내용은 한국어 위키피디아의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밀레바, 마리치 문서의 출처와 함께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여튼 이후 아인슈타인은 노벨상을 받은 후 그 상금을 이혼한 밀레바에게 준다. 아인슈타인은 수학에 능통하여 중학교 때 미적분학 교재를 풀던 사람이었다. 수학 및 물리학의 교사 과정 졸업시험을 통과하고 학사 학위를 받았으니 수학교육과 및 물리교육과 복수전공자라 해도 그리 틀린 말이 아니다. 대학교 시절엔 미적분학은 물론 대수학, 편미분방정식 등 10여 개의 수학 과목을 수강하기도 하였다. 상대론에 대한 연구를 할 때 그는 중력으로 휘어진 공간을 표현하지 못해 친구 수학자에게 도움을 청했다. 이는 소위 말하는 비유클리드 공간에 대한 것이었다. 그런데 비유클리드 기하학은 19세기 중반 베르나르트 리만이 재창하고 난 후 19세기 말에나 가야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졌고, 중력을 기술하는 데 필수적인 미분기하학과 텐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된 것은 1900년 전후로,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매우 잘 사용되는 텐서는 1900년에 발표된 개념이다. 당시만 해도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이상 쉽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아인슈타인은 수학의 최첨단 분야가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을 정도로 수학에 조예가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된다. 아인슈타인이 1916년에 일반 상대론을 설명하기 위해 쓴 논문에는 기하학에 익숙하지 않은 물리학자들을 위해 미분기하학을 설명하는데 전체의 반 이상을 할애하고 있다. 아인슈타인은 텐서 표기법 중 하나인 아인슈타인 표기법을 일반 상대성 이론과 동시에 세상에 발표하여 수학에도 이름을 남겼다. 리만 다양체의 특수한 경우인 아인슈타인 다양체라는 개념에 기여하기도 했다. 상대성 이론도 수학은 부인 밀레바의 도움을 받은 거 아니냐는 설이 있는데, 광양자 이론 이후 아인슈타인은 그녀보다는 다른 동료들에게서 도움을 받기 시작했다고 한다. 아인슈타인과 관련된 일화에 대해서는 에이브로엠 PAIS가 쓴 아인슈타인 리브드 HEROXFORD 유니버서티 프레스 1994를 참고하기 바란다. 국내에도 번역서가 출판되었으나
역자가 비전공자인 관계로 과학용어가 오역된 것이 많으니 주의할 것. 상술했듯 그의 대학 시절 수학 교수였던 헤르만 민코프스키는 수업을 자주 빼먹던 아인슈타인과 사이가 좋지 않아 아인슈타인은 게으른 개다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다만 진심으로 싫어했던 건 아닌지 특수 상대론에도 상당 부분을 기여했다. 2015년 5월 17일자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서도 아인슈타인이 수학을 못하여 아내의 도움을 받았다는 소문을 다루었다. 5.3. 종교관. 내게 있어 다른 모든 종교와 마찬가지로 유대교는 가장 유치한 미신의 전형일 뿐이다. 그리고 내가 기꺼이 속해 있고, 그리고 내가 그 정신을 깊이 사랑하는 유대인도 내게 있어 다른 모든 사람들과 비교해 다른 어떤 특징도 발견할 수 없다. 내 경험에 의하면 유대인은 권력을 얻지 못해 가장 사악한 암으로부터 보호될 수는 있었지만 다른 인종에 비해 우수할 것은 전혀 없다. 그들이 선택받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설명하는 것 외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중략. 나의 종교적 신념에 관하여 당신이 읽은 것은 물론 거짓말이며 조직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거짓이다. 나는 인격적인 심퍼시널 가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의 신을 믿지 않는다. 그리고 이를 부인한 적도 없으며 분명히 그렇게 설명했다. 만약 종교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것이 내 속에 있다면 그것은 우리 과학이 밝힐 수 있는 이 세계의 구조에 대한 무한한 찬양이다. 1952년 유대인 철학자 구트킨의 책 삶을 선택하라, 저항을 향한 성서의 부름을 읽고 그에게 보낸 편지 중 한 쌍의 수레바퀴처럼 종교가 과학과 짝을 이루려면 그 종교는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과학자와 예술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종교가 우주적 종교 COSMICRELIGION이다. A. CALAPRIC HRSG. 아인슈타인이 말하다 GITAT, EINFLLE, GDANKEN. 파이퍼, 2005, S. 180. 공식 기록에 의하면 인격신을 부정하였으며 자신이 믿는 신은 자연질서에 가깝다고 밝혔다. 때문에 범신론 내지 이신론자일 가능성도 있다. 김성구는 아인슈타인의 우주적 종교에 가장 근접한 것은 불교라고 주장한다. 다만 아인슈타인이 직접적으로 불교를 언급한 공식 기록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5.4. 개인적 일화와 인간성. 아인슈타인은 천재는 곧 괴짜라는 편견에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이다. 하루는 외출을 나갔다가 갑자기 비가 내리자 쓰고 있던 중절모를 벗어서 코트 안에 감추고 모자가 비에 젖지 않게 했다고 한다. 이웃 사람이 그것을 보고 비오는데 왜 모자를 벗어서 머리까지 젖게 만드냐고 하자 머리를 감는 게 모자를 세탁하는 것보다 간단한 일이다라고 답했다고. 뇌에 전화번호를 넣을 바에야 다른 지식을 넣는 게 낫다며 자신의 전화번호도 적어두고 평생 기억하지 않는 일화도 있다. 전화번호 가르쳐달라고 할 때마다 일일이 수첩을 뒤적거렸다고 한다. 그리고 노년엔 자기 집 주소를 잊어버려서 비서격인 사람에게 주소 가르쳐달라고 전화를 했다는 말도 있다. 자기 집에 식탁보로 머플러를 짰다면서 이웃집에 전화를 걸어서 자랑한 적도 있다고 한다. 양말의 효용성이 낮다고 불평하였는데 아마도 아인슈타인이 발톱을 깎지 않아서 양말에 구멍이 자주 나서로 추측된다. 1926년 3월 15일 그의 편지에 의하면 가장 좋아하는 책은 돈키호테와 성경이었다고 한다. 출처 잠자기 전 셔츠와 파자마도 입지 않은 채 침대에서 누워서 본 게 돈키호테라고 한다. 휴식을 취할 때 가장 많이 보고 가장 즐겼다고 한다. 생전에 로렌스 스턴, 토마스 만, 조지 버나드 쇼, 헤로도토스, 아리스토텔레스,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등 다양한 책들을 읽었다. 또 요한 볼프강 폰 괴테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를 무척이나 존경했다. 그가 쓴 책들을 다 모아 서재에 정리해놨을 정도다. 출처 아인슈타인은 생전 여러 문학을 무척 사랑했고 그 같은 독일계인 괴테의 경우 그의 흉상을 소장하며 저작을 애장했다. 아인슈타인은 괴테를 역사상 가장 똑똑하고 현명하다고 평했다. 흡연자였고 파이프 담배를 곧잘 피웠다. 담배를 피울 때면 잡생각이 사라지고 냉정해진다는 이유에서였다. 여동생인 마야가 말하기를 마야가 태어났을 때 함께 놀 수 있는 동생이 태어났다는 말을 2살 때 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여동생을 처음 보았을 때 바퀴는 어디 있냐고 물었다고 한다.
팽이로 동생의 머리에 구멍을 내려고 한 적도 있다. 마야, 천재 오빠를 둔 동생의 두개골은 단단해야 해요. 나름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해 온 가족들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녀야 했던 시절이 있었다. 독일에서 살 때는 유능한 전기공학자였던 아버지와 삼촌이 합작해서 전기 제품을 제작하는 회사를 차렸으나 경쟁사의 사장이 고위 장교인 형의 백을 이용해 아인슈타인 아버지의 회사의 거래처들을 빼돌려서 실패하고 말았다. 이 때문에 아직 김나지움을 다니던 아들만 독일에 남겨두고 이탈리아의 밀라노로 이주했으나 거기서도 파산해서 끝내온 가족이 파비아로 재차 이주해야 했다. 이쯤 되면 단순히 백이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경영 능력이 없었던 모양인데 이런 아버지 때문에 아인슈타인 본인은 한동안 이탈리아에서 살았다. 이미 거물이 되었던 1916년 비행기가 나는 원리를 연구해 ELEMENTARE THEORI기 더 WASSERWELLEN 언드 데스 FLUGES라는 논문을 낸 적이 있으며 날개를 설계하기도 했다. 문제는 아인슈타인이 그 당시에도 폐기된 이론인 벤추리관 이론을 바탕으로 했다는 것. 결국 테스트한 회사로부터 임신한 오리처럼 난다 프레그넌트 덕라는 결과를 받았다고 한다. 흔히 물리학자가 공학을 얕보다가 일어나는 참사라고 할 수 있다. 뷰테인을 냉매로 쓰는 냉장고 아인슈타인 실러드 냉장고를 발명한 적이 있다. 실질적으로 시제품을 만든 것은 미국의 물리학자 레오 실라르드리오 실러드. 효율이 좋지 않고 더 좋은 냉장고가 발명되어 묻혔지만 움직이는 부품이 없어 안정적이기 때문에 증식로 냉각에 사용되었고 최근에는 효율이 급격히 높아져 주목받고 있다.